was about. We, the Rockefellers, funded that. We funded Women's Lib, you know? And we're the ones who got all over the newspapers and television, the Rockefeller Foundation. He says, and you want to know why? He says there were two primary reasons. And they were, one reason was we couldn't tax half the population before Women's Lib. And the second reason was, now we get the kids in school at an early age. We can indoctrinate the kids how to think. So it breaks up their family. The kids start looking at the state as the famil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방금 보여드린 사람, 그분의 이름은 아론 루소라는 유명한 영화 제작자 감독이고요. 아카데미 후보에 6번, 그 다음에 에미상에 2번 후보로 올랐던 유명한 사람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The Rockefeller Foundation이 여성 노예들에게 노예 시절부터 쭉 그러니까 돈을 대줘서 페미니즘 무브먼트를 하게 했었다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락커펠러가 얘기했겠죠. 두 가지 이유라고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세금, 여성 노예들에겐 세금을 매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indoctrinate, 사상 등을 주입, 세뇌하기 위해서 이 two primary reasons, 두 가지의 주요한 이유 때문에 페미니즘 무브먼트에 돈을 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몰랐냐고, 너는 이디엇이다, 너는 멍청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그 지금 보여드리는 거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페미니즘 무브먼트를 한 대충 3단계로 잡을 수 있는데요. 그냥 매우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요. 첫 번째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진행됐던 여성 참정권 운동이죠. 이때는 이제 1800년대 중반에 출간했던 인형의 집, 노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죠? 3종지도, 시집살이, 아버지, 남편, 맏아들을 따라라. 그리고 시집살이 시키는 똑같은 문제, 같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것들의 여성 참정권 이런 식으로 가다가 1960년대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락커펠러가 쭉 이어졌던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요. 이어서 진행이 되면서요. 그다음에 CIA도 개입을 했다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CIA가 개입한, 페미니즘 무브먼트에 개입한 주요 목적은 그때 당시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을 undermine, 그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페미니즘 무브먼트를 인파워, 권력을 주고 그 시스템을 서포트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1990년대부터 펼쳐졌던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그 직업,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의 성평등을 약하기 때문에 더 그것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러면서 이때 미국에서는 이제 affirmative action이라는 법적인 조치가 들어갔죠. 차별 철폐 조처. 그래서 이거는 positive discrimination,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별, 사회적인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긍정적인 차별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로 각 마이너리티 그룹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적 조치들이 마구 진행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또 조지 소로스 이름이 계속 나오죠. 조지 소로스가 그 민주당 힐러리 이쪽하고 같이 그 후원에 밀어주는 그 페미니즘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좀 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낙태법을 주창하고 있는 프로초이스, 여성의 선택권, 이런 쪽하고요. 그리고 특히 2017년 1월에 그 안티 트럼프 시위를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그 페미니즘 단체, 여기에 이제 조지 소로스가 다 펀드하고 있는 이런 쪽이었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서구의 페미니즘 무브먼트가요. 뭐 우리나라는 어땠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문제는 가정폭력, 남편, 아버지, 오빠가 두드려 패죠. 죽이고, 성폭력, 성폭력을 뭐 하고 그 다음에 죽이죠. 그 다음에 시월드 사람들이 괴롭히죠. 그 다음에 고용과 임금에서의 불평등 차별 지수가 엄청나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있는 겁니다.
페미니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보면은 대충 뭐 이때 60년대 이후부터 진행되어 왔던 우리나라는 참정권이 해방되자마자 여성들은 갖게 됐으니까요. 있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affirmative action까지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1980년대에 아마 그때 그 조혜정 연대 교수였던 조혜정 씨가 들어왔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슈를 그러니까 주창하기 시작하셨겠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매우 좌파적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매우 이제 그 극단적인 좌파 운동으로 가게 된 여기에 보세요. 그 The Rockefeller Family, Rockefeller Foundation하고 막사이사이상하고 이 그다음에 뭐 여기 추천한 사람들이 개입이 됐겠죠. 박원순을 누가 추천했을까요? 해서 박원순 또 CIA가 개입이 돼 있는데 CIA의 전략적 자산이 누구죠?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하고 홍석현 여기 적어놨는데요. 홍석현 이런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제가 매우 강하게 추측하고 있는 유시민. 이런 쪽을 통해서 예, divide and rule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90년대부터의 작전이거든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속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 속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일, 폭력을 일삼고 그러니까 갑질을 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 너무나 중요한 인권 문제를 작전으로 만들어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갈라치기해서 통치하는데 써먹는 이런 게 거대하게 섞이면서 어떻게 됐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문제들이 없나요? 우리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워마드 이 젊은 여성들의 이 절규 나의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 오죽하면 이런 구호가 나옵니까? 또 삭발을 하면서 한 젊은 여성이 외치더군요. 찍지 말고 팔지 말고 보지 말라는데 왜 합의를 하래? 이거 누가 합의하라고 누가 그럽니까? 경찰이 그러잖아요. 왜 합의를 하래요? 처벌하라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작전 세력들의 divide and rule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과격한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The Shadow Government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The Deep State하고 The Shadow Government를 제가 정확하게 아직 설명을 못 드렸는데 The Deep State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반대하는 쪽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정부를 쥐고 흔드는 세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The Shadow Government는 그것보다 더 장기적인 거로 나라가 전체가 누가 정권을 잡든 나라는 우리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사법부가 되는 거죠. 저는 법과 질서와 상관없이 움직이죠. 사법부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작년 2018년 1월에 제가 이거 봤던 것 같은데 사람을 죽여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를 죽여도 집행유예죠. 솜방망이 처벌. 처벌을 솜방망이로 하는 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초범이고 반성을 기피하고 있고 사회의 봉사 의지가 강하고 뭐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심신미약이고 기타 등등 사람을 두들겨 죽을 때까지 패도 실형도 안 삽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divide and rule를 혼탁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마구마구 구호를 퍼뜨리고 여기서는 처벌도 안 하고 이러면서 서로 엮여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만 미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보이고 있는 현상이 뭐죠? 메갈, 워마드 이런 그룹들이 극좌적인 이 페미니즘과 관계된 거에서는 극좌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또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극우적인
박근혜가 여자기 때문에 여자 대통령을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 극자와 극우가 서로 완벽하게 통일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또 복잡한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연관선상 속에서 지금 극좌의 divide and rule에 봉사하는 딥스테이트의 역할로 문재인 대통령을 쥐고 흔들고자 하는 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 방통위, 인권위도 어제 또 무슨 또 이거요. 긍정적 차별, 사회적 약자 우대, 이 디바이드 앤드 룰의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실현하기 위한 걸 또 발표했잖아요. 뭐 사회적 약자 이러면서 거기에 무슨 진짜 인구의 10%, 우리나라 인구 10%인 장애인 문제라든지 또는 너무나 사회적인 원인에 의거한 정말 너무 심각한 어떤 그 우울증을 포함한 그 진짜 무슨 집단적인 유행병처럼 돼버린 그 정신질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 이런 이슈가 인권위에서 나오는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여성운동을 하는 단체 속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그 매우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없어져야만 할 권위적인 리더십 이거를 그대로 하고 있죠. 그대로 하고 있어서 20대, 30대의 젊은 여성층이 도저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 저까지 알 정도로 파다한 상태에서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제재와 규제를 하고 있죠. 무슨 지금이 유신시대입니까? 박정희의 환생이에요? 옷을 이렇게 입어라 말아라. 무슨 너무 심하게 선정적인 거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니 뭐 옷을 어떻게 입어라 말아라. 와 진짜 이건 뭐 젊은 사람들이 이걸 참습니까? 나도 못 참겠는데. 그러면서 법질서에서 처벌 이런 거에서 어디서 무슨 얘기가 하나는 나오나요? 여기 여가부에서 뭐 무슨 얘기가 죄송합니다. 말을 흥분하면 안 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죠? 사람이 먼저다. 그러니까 최대 다수를 최대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원칙을 이데올로기의 이념과 뭐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펼치고자 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작년 연말에 여가부를 이제 그 연말 결산과 새해 이런 걸 방문하셨을 때도 드러나거든요. 여가부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은 그게 뭐죠? 양육비 주지 않는 무책임한 그 부모들,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주지 않는 그 문제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혼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미혼모, 들의 어떤 그 기본 생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가부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가지고 가신 아젠다였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여가부 입장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에 있었던 세계인권의 날 인권위원회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기념사 하신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그러니까 최대한의 그룹핑, 디바이딩을 통한 이렇게 찢어발기고 저렇게 찢어발기고 이 그룹 저 그룹 이 그룹 전부 다 차별받고 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위해서 뭘 하고 저 그룹을 위해서 뭘 하고 제재도 하고 규제도 하고 그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적인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고 싶으신 거는 뭘까요? 법과 질서를 세우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합당한 처벌을 주는 쪽으로 여기 제가 강화라고 써놨는데 이건 강화도 아니고 뭐죠?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그런 건강하고
제대로 질서가 잡힌 이런 사회로 가고자 하시는 게 문 대통령님의 일관된 생각이십니다. 이거는 언론에서 너무나 보도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보고 있는 KTV 국민방송을 통해서 대통령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항상 확인이 되는 겁니다. 딥스테이트 쪽과 관계된 딥스테이트의 이슈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왜 이렇게 그러면은 현 정부도 통제를 못하고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뇌물배달부 홍석현의 리스트에 1990년대 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이미 2만 명이 넘게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명박근혜 10년을 지나면서 그 리스트에는 뭐 장충기 문자까지 해서 정계, 재계, 언론계 이 리스트에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누구와 일을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뭐 김기식 얘기를 제가 해야 하나요? 지금 그 대법원장도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 첫 번째 초이스가 아니었다면서요. 전부 다 안 하겠다고 고사해가지고 그냥 하겠다고 하신 분, 지금 뭐 고생하시는 대법원장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대통령님은 계속 지금 그러니까 정계 입문하신 후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중앙무대에서만 활동하셨던 분인데 도대체가 이 10만 명, 뭐 5만 명도 넘을 이런 리스트 속에서 누구하고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세워다 놔도 다 이러고 있는데요. KBS 사장도 문 대통령님이 임명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KBS 뭐 하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일해야 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 대통령님을 The Deep State, 문재인 대통령님을 성공하지 못하게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는 이쪽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켜내고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 제기를 하고 어디를 비판해서 이런 문제들 선 제재를 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촛불 국민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주권을 제대로 세워주고자 하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님의 움직임에 발목을 잡는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가를 함께 더 공유하면서 이 배후에 이런 흐름이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이 사람들은 홍석현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정면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누구요? 제가 맨날 누구 얘기하죠? 누구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기가 다 우리나라에서요. 페미니즘 참 가슴 아픈 주제입니다. 저는 이 청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보호받지 못한 우리의 자식 세대입니다. 너무 많이 휘두릅니다. 이 작전 세력들이. 또 답답한 말씀 오늘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 못다 한 얘기들은 나중에 또 똑같은 다른 얘기를 해도 또 주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 남북미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에서 다 여기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 다 남북미 평화, 이 역사적인 100년 만에 찾아온 이 역사적인 흐름을 다 딴지거는 짓만 하고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다 딴지 걸고 있잖아요. 나라 시끄럽게 만들어갖고요. 그죠? 아휴, 그래도 우리 밥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잠도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곧 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